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이글루 시큐리티의 김미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번 세션에서 그 보안관제, 흔히 SO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안전한 SOC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놈놈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화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08년에 개봉을 했었던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약간 패러디해서 제가 공격하는 놈, 이걸 탐지하는 놈, 그리고 이 공격을 예측하는 놈,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공격하는 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이 남자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흔히 말해서 Where's Wally라고 해서 원리를 찾아라 라는 이름으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리를 찾아라 라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원리를 찾아라이고요. 두 번째 그림도 원리를 찾아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주문을 하나 걸고자 합니다. 그림이 워낙 그 전에 원리를 찾아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문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리를 찾는데 여러분께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는 5초인데 어떤 5초를 드리냐? 보통 음식점 가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이모님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라는 주문을 보통 많이들 합니다. 제가 이거를 웃으라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주문을 걸고자 합니다. 1시간 같은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고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께 드렸던 1시간 같은 5초를 드렸습니다. 혹시 원리를 찾으셨나요? 네, 몇몇 분은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굉장히 작게 원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굉장히 촌스러운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찾으시는 것 같아서 조건은 동일하고요. 1시간 같은 5초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이 나오시네요. 1시간 같은 5초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혹시 찾으셨나요? 몇몇 분은 저한테 욕과 비슷한 입모양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동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원리를 찾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놈놈놈 이야기를 한다면서 도대체 왜 이 원리를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제가 좀 이 공격자의 성향에 대해서 좀 손쉽게 얘기를 하고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격자의 트렌드는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규모도 훨씬 커졌고요. 공격을 하는 대상도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격과 같이 최근에 공격 규모는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격 조직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조직들이 보통 어떤 공격을 하느냐. 혹시 다이아드4를 보셨으면 거기에서 파이어 세일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 파이어 세일이 뭐냐.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최근의 공격 트렌드가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공격 집단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격으로 사회 기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돈을 노리거나. 그래서 요새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식의 공격을 보통 수행을 하느냐, 선거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제 국가나 기업의 기밀 정보 탈취라든가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는 APT형 공격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초대형 국제 이벤트, 최근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죠. 23회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격 트렌드라고 하면 어떤 거냐? 바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국내를 대상으로 한 공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놓은 분석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보고서고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부터 설명을 하자면 왼쪽에는 그 파이어아이에서 나온 APT37 스타크래프트라고 리퍼라고 불리는 공격 그룹에 대한 이 내용이고요. 가운데에 보시는 그림은 금융보안원에서 최근에 나온 그 이름도 되게 멋있죠? 도깨비라는 그러니까 한글형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금성 121이라는 요새 로켓맨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격 트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준비를 했냐?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이름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보고서가 단지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격 캠페인 중에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앞서 말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올해 동계올림픽에서 개막식 날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면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동계올림픽 당일날 기존에 이미 공격자가 탈취해 놓은 계정 정보를 가지고 CDN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시스템, 한 300여 종의 서버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4개의 영역, 총 52개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발생을 했냐? 아닙니다. 이런 올림픽 같은 경우에 좀 근접해서 보게 되면 2014년에 리우 올림픽에서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했었고요. 조금 더 가자면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도 무려 40분간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서 발생을 하는 이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과 성향을 계속 드러내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이 돈을 노리는 공격입니다. 자, 돈을 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탈취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1원씩,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을 노리는, 가상화폐를 노리는 공격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계정 탈취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랜섬웨어라든가 마이닝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공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그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공격을 쓰냐.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 메이저급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그 보안 점검 현황을 보이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급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런 보안 위협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와 같은 보안 취약점이 많이 조치가 되고 있고요. 공격자들도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그 사례나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최근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이 남북관계가 좀 해소가 되면서 국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보다는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조금 더 공격의 영향도에 많이 놓이게 되고요. 메이저의 가상화폐 거래소보다는 소규모 그리고 개인끼리 거래하는 이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의 성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 금전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히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지하는 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이 너무 무섭게 나왔죠? 그래서 탐지하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공격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쪽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SOC라고 불리는 보안 관제라는 것을 보통 운영을 통해서 이 공격을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보안 관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IT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중앙 집중형으로 그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 관리 6가지의 펑션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 보안 관제라는 것을 불리는 명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안 관제, SOC 이 2가지 용어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안 관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people,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이 3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안 관제라는 이 단일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SOC를 구성하고 이 SOC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SOC들이 확인한 이 보안 정보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기술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든가 인사이던스 리스폰스 그리고 인텔리전스 같은 정보를 통해서 위협을 헌팅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과 기술만 가지고 SOC를 운영할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SOC를 운영하려면 이 SOC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되고 이 절차에 대해서 프로세스화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SOC의 운영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OC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되어 왔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크게 네트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경계보안이 가장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게 방화벽 같은 제품을 통해서 경계보안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적과 내가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공격자가 외부에서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공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계 보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네라면서 보안의 트렌드가 데이터 보안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보안으로 변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 트러스트한 영역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안 관제라든가 그 중앙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이런 트러스트한 영역에 대한 공격이 증가되면서 이 트러스트한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공격이 증가되고요. 결국에는 공격자와 방어자를 구분을 할 수 없는 빅블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이 보안관제라는 것의 서비스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이렇게 2가지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안 관제는 현재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엔드포인트에서 나온 이벤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기존에 설정해 놓은 경보에 의해서 얼럿을 띄우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보안 관제를 말하는 용어 중에 새로운 용어가 바로 MDR입니다. Managed Detection Response.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관제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기존에 확인하지 않았던 고차원의 높은 위험도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 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보지 않았던 로그들, 사용자의 행위 분석이라든가 또는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안 관제에서 새로운 위협을 탐지를 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스텝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안 관제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던,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자동화를 통해서 훨씬 위험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 디텍션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스텝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SOC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 현재 SOC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 기존에 국내에 나와 있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들과 NIST에서 나온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현재 보안 관제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정의를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보안 관제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항목들을 더 애드온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평가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SOC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보통 5개의 항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 이 5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여기 한 개 더 추가해서 6개의 펑션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SOC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People, 테크놀로지,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잘 운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SOC 프레임워크에서 없었던 부분을 저희는 새롭게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SOC를 가지고 이제 체계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좀 더 고도화된 보안 관제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탐지라는 것, 이걸 어떻게, 지금도 사실 이 탐지 및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MDR의 과정으로 이 지능화된 보안 관제로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예측하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안 관제 체계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협들에 대한 경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 관제가 예를 들어서 각 단일 장비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이 하루에 2억 건이고요. 이 2억 건의 이벤트들을 가지고 보통 상관성 분석을 해서 이런 장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의 위협이다라고 해서 정의해 놓은 그 경보들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 경보들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모든 이벤트나 경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오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안 관제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이 경보에 대한 정탐과 오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런 정탐 이벤트와 오탐 이벤트를 구분을 하는데 평소에 한 3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SOC에서 여러분도 다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통 하루에 뭐 10개의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분이 그날 저녁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셨습니다. 엄청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다음날 출근하면 그 전날과 동일한 퍼포먼스가 날까요? 아니죠. 오전 내내 숙취에 시달리면서 항상 하시던 퍼포먼스가 100% 발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안관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보는 경보인데 이걸 정오탐을 판단해줄 요 인력에 대한 이 컨디션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들쑥날쑥한 컨디션 때문에 정탐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오탐으로 판단을 하고 오탐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정탐으로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유스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야 되는 목적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분석을 하는 분석 요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이 분석, 이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분석 요원을 늘려야겠죠. 근데 이 사람을 늘리는 게 과연 답일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겁니다. 세 사람이 분석하는 것을 한 사람의 컨디션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로 스페어로 한 명을 더 둔다. 그럼 보안관제가 100% 잘 운영될 거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쉬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어떻게 자동화하는 거고요. 이 자동화된 업무들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SOC 프레임워크 있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미리 정의되어 놓은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표준화해서 이거를 어댑티브 시큐리티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관제요원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정탐과 오탐을 구분해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보안 관제 솔루션이나 이런 보안 제품들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을 거치게 됩니다. 하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많은 세션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세션의 가장 기본적이고 저희가 모토로 삼는 것은 슈퍼바이저와 언슈퍼바이저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두 개를 다 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안관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와 언슈퍼바이저 이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장비들,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그들과 이벤트, 패킷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흔히 말해서 심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한꺼번에 모니터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정탐과 오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안관제 요원의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 정탐과 오탐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친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탐으로 처리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탐으로 처리해라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그럼 이렇게 가르친 것만 가지고 위협을 다 탐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얼럿 이외, 경보와 이벤트 이외에 로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지 못한 탐지하지 못한 위협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언슈퍼바이저로 저희는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의 그림이 좀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 마저 설명을 하자면 기본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슈퍼바이저와 언슈퍼바이저는 어떤 것을 하느냐, 가장 먼저 그 단일 장비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통해서 얼럿, 경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얼럿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탐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슈퍼바이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을 하고 싶냐? 아, 이렇게 하면 공격자는 나쁜 이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공격자라고 해서 이 정답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공격자의 몽타주는 이렇게 생겼고 공격자들은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경보와 이벤트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가장 큰 목적은 나쁜 놈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쁜 놈을 이렇게 탐지하라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언슈퍼바이저의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냐? 이게 애니메이션을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긴 했지만 앞에서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몽타주를 알려주었다면 이 언슈퍼바이저에서는 이상한 놈을 탐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놈을 탐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이 분석해 놓은 이벤트와 경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플레인한 데이터인 로그라든가 로우 데이터라든가 패킷을 분석해서 가장 큰 목적인 미탐, 현재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는 정탐과 오탐에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슈퍼바이저를 통해서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를 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제가 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보통 슈퍼바이저나 언슈퍼바이저, 특히 언슈퍼바이저의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가시성을 있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저들은 이 데이터의 형태가 어디가 튀는지 안 튀는지 수치상으로 로우 데이터 상으로는 인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굉장히 가시적으로 화면에 딱 눈에 보여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포인트가 튀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언슈퍼바이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시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이 인공지능은 앞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의 단순화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면 같은 위협이라도 위험도가 훨씬 높은 위협이 상위에 배치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분석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먼저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했던 MDR의 보안 관제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 정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취약점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취약점 프로파일링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두 가지가 베이스가 되어야만 이 학습과 비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슈퍼바이저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정탐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알고리즘을 찾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부족분이라든가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구축한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의 경보 같은 경우에 시간순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순으로 이 적재가 되는데 이 위험도가 높은 것 순으로 적재가 되면서 분석 요원이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석했을 때 영향도가 높은 취약점들이 사전에 제거되고 조치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들은 상세 데이터를 통해서 보안관제 요원이 해당 데이터가 왜 어떠한 이유로 이게 상위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이 온톨로지 형태로 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어디가 공격점이고 어디가 목적지고 어떤 식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피드백 부분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시는 그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퓨처를 추출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출한 퓨처들을 통해서 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각화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어떤 위협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그 보안관제 요원에게 알려주고 이것들을 로우 데이터로 표시를 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는 보안관제에서 가장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단순하게 수행을 했었던 정탐과 오탐을 판단하는 굉장히 심플한 업무들은 자동화를 해서 그 분석에 대한 정오탐 대응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위험도가 훨씬 높은 취약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을 하고 인당 처리 건수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분석하는 건수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위험에 대한 처리 건수가 증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는데 언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가던 이 그래프처럼 미탐에 대한 분석 처리가 증가를 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게 그냥 대시보드로 되어 있고 그냥 이 솔루션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수치화해서 실제 이 정탐률과 오탐률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타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정탐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AI에 대해서 이 보안관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보안관제 적용 범위에서 이 전체 SOC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탐지의 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런 일련의 사례들도 탐지와 대응에서 이 AI를 적용을 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례를 보셨고요. 이 AI가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이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 이 5가지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보안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를 하자면 이 보안관제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머신러닝이 적용되고 이런 솔루션이나 제품이나 또는 결과물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고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AI 솔루션을 적용해서 100% 막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굉장히 잘 트레이닝이 된 보안관제 요원으로 인해서 이 AI 솔루션이 그런 요원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보안관제에서 필요한 것, 보안 위협에서 안 보이던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보안관제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짧게나마 인공지능이 적용된 보안관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미희 팀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이 중에서 김미희 팀장님께서 그 질문을 선택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질문을 고르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네, 위협에 대해서
우선 가장 첫 번째 있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AI가 마찬가지로 이 보안, 안 보이는 보안에 대해서 100%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위험도에 대해서 그냥 수치로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게 공격이냐 아니냐, 예스냐 노가 사실 필요한 건데, 대부분의 인공지능 솔루션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인공지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점이냐 63점이냐, 사실 이 1점 차이가 이게 정탐이냐 오탐이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곳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점에 대한 그 위험도라든가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취약점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 정보 등을 통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오탐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질문도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다른 질문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졌어. 보이는 게 3개밖에 없어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말한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슈퍼바이저에서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탐이나 오탐에 대해서 이 정해놓은 정답지를 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좀 더 높은 이 탐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요새 공격자들도 임계치 이하의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세션에서 다른 강연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임계치 이하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치 이하로 공격을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보와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흔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위협에 대해서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라든가 온톨로지 등을 통해서 이 시각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시가 바로 임계치 이하의 공격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